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린관계는 중요한 데를 위주로 보셔야 돼요.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법조문 위주로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자연유수에 관한 상린관계입니다. 제 221조.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 승수 의무 이게 뭘까요? 여기 나오는데 승수. 자연유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항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답니다.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그렇죠? 이웃 저지도 필요하겠죠?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 이를 막지 못한답니다. 222조 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 폐색이 뭐죠? 그냥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폐색. 참 어려운 얘기를 써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만 한번 볼까요? 저지 소유자가 제방을 쌓아 물의 흐름을 막는 다음에 흐름을 막았대요. 자연유수인데 흐름 막으면 안 되겠죠? 승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밑에 판례까지 볼까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란 토지 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그냥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물이 흘러내려오네? 뭐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해야겠네 이런 의무지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그런 적극적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가 나왔고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수, 배수, 인수에 관한 상린관계 볼까요? 저수는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고, 배수는 물을 이렇게 보낸다는 거고, 인수는 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물을 끌어다 쓴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한 상린관계입니다. 볼까요? 223조.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했답니다.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데는 그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죠. 이런 문제는 그냥 만약에 이게 지문으로 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224조 관습에 관한 비용부담. 전 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합니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이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죠. 225조 첨화물에 대한 시설 의무.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경계가 있어요. 근데 뭐 집이 있는데 이 집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딴 토지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집이 있으면 이 물이 자기 집에 떨어지게 해야지 남의 집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수소통권 볼까요? 여수는 뭐죠? 남은 물이에요.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게 해요. 소통을 위해서 공로, 공유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의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죠? 침수지를 건조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통과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용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물을 통과하게 할 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항 봅시다.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건 상린관계 그냥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227조 볼까요? 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니까 이 시설 공작물을 자기 설치하도록 해줬으면 그러면 시설 공작물을 자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냥 그 얘기예요. 그리고 2항 볼까요? 공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상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228조 볼까요? 여수 구별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하대요. 얻기 곤란하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수 이용권. 유수는 뭐죠?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을 이용할 권리입니다. 229조 봅시다. 수류의 변경. 국어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국어? 이게 국어 그냥 도랑이라고 생각해요. 도랑. 물이 흐르는 땅이에요. 국어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데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대안이라고 것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물인데 이 물의 한쪽 편이 갑의 소유예요. 갑. 그러면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편이 타인 소유예요. 을의 소유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안의 토지가 타인 소유래요. 그러면 이 수로나 수주폭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죠. 물 흐르는 데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땅 일부가 잠길 수가 있어요. 잠길 수가. 그래서 대안의 토지가 타인 소유인 때는 변경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2항 볼까요? 양안의 토지가, 이번엔 대안이 아니라 양안이라고 하죠. 양쪽 토지가 이번에는 을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갑소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해도 자기 땅이니까 상관없겠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하더라도 자연의 수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물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흐르는 건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뺀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조금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30조 볼까요? 언의 설치 이용. 언 그냥 이거 그냥 뚝이라고 생각해. 뚝. 이렇게 물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시설. 뚝. 수류주의 소유자가 이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자기 소유니까 수류주의 소유자죠. 물 흐르는 그 부분에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언을, 즉 뚝을 그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닐 수가 있죠. 하지만 뚝을 설치할 필요는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죠? 이로 인한 손해를 당연히 보상해야겠죠.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주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항에 따라서 그 뚝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수류주의 일부가 자기 소유래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에 이렇게 그 뚝을 설치했는데 그 뚝 설치한 그 부분의 소유자가 그 언을, 그 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토지 소유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좀 사용해야겠다,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을 받는 비율로 비용 분담입니다. 유상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231조 볼까요? 하천 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공업을 경영하는데 이 공유하천, 국가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이런 공유하천에서 그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면 당연히 국가하천, 지방하천인데 그 물을 당연히 끌어다 써야죠. 어느 물을 끌어다 쓰겠어요, 그죠?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232조 볼까요?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나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는 쪽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33조 볼까요? 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목리자, 그냥 이득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게 목리자의 특별 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목리자의 권리금을 승계합니다. 승계를 해야지 이게 농공업 경영에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승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234조 볼까요? 용수권에 다른 관습, 다른 관습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관습 같은 게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아, 이게 지금 이 상린관계 규정이 임의 규정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235조 볼까요?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각각 쓸 수 있다. 용수, 물 쓴다는 얘기죠. 용수, 물을 쓴다. 그 수돗물 같은 경우에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236조 용수 장애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애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당연한 거죠. 그죠? 예, 2항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이제 식수예요, 식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입니다. 그에 장애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갑자기 수돗물이 자기 음용수가 안 나와요. 음용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그 손해가 다 막아질까요? 안 되겠죠? 물을 못 먹는데. 그래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236조에서는 이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 이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로 들어가 봅시다. 경계표, 담에 관한 상린관계. 237조 볼까요? 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각 A 토지, B 토지가 있고 이 소유자가 각각 갑을이 있는데 여기에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설치를 누가 하는 거죠? A 토지가 갑소유고 B 토지는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항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용, 경계표 담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합니다. 절반. 딱 반절이에요. 반절. 즉 토지가 같은 크기가 아니라 이건 이만한 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토지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면적이랑 상관없죠. 딱 나눠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절반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지만 측량 비용,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경계를 설치해야 할지 막 측량을 해요. 그 경우에는 면적 비례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238조 볼게요.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방화벽 같이 특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239조. 근데 이때는 자기 비용입니다. 공동 비용 아니에요. 특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은. 239조 봅시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방금 이제 그 담을 설치를 했어요. 담을 설치했는데 그 담도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가 있을 건데 이때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추정.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그러나 경계표, 담, 구호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답니다. 단독 비용으로 설치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담이 어떤 사람 건물의 일부래요. 그냥 담과 건물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유 추정이 아니고 이때는 그자의 소유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268조 볼게요. 여기까지는 상린관계 규정이었고 이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상린관계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공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공유 파트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소유권 파트에서. 1항 볼까요? 공유자는 당연히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겠죠. 공유자끼리 같이 공유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공유를 안 하고 싶고 단독 소유를 하고 싶을 때 분할 청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하지만 5년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걸 1항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268조 이 규정은 239조 이 방금 봤던 경계표 공유 추정 규정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표가 공유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경계표 내가 나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나눠 가져가야겠는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할 청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는 분할 청구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쭉 봤고요. 이제 판례를 볼까요? 예,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예.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아니하고 있대요.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경계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토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A, B 토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적 공부상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지금 경계표나 담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설치할 때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제 B가 설치의 필요성이 느껴서 B가 아니라 토지죠. 예, 을이라고 합시다. 을. 갑소유, A는 갑소유, 을소유. 그 을이 갑한테 우리 설치 좀 하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협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싫은데 귀찮은데 이렇게 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법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까요? 예,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도 처분할 권한이 없답니다.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허용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죠? 어느 쪽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현재 공유인 상태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토지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담장이 있는데 담장을 우리가 공유 추정한다고 그러죠. 공유입니다. 공유로 추정이 돼요. 근데 분할 청구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담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담장을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딱 한 사람한테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공유인데 이걸 없앤다. 마음대로 이렇게 못 없앱니다. 이 경우에는 공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처분할 권한이 없다. 만약에 그 담장이 자기 소유였다. 즉 뭐 특수시설 같은 거 설치를 자기 비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이랑 뭐 일치된 어떤 뭐 담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처분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유인 경우에는 처분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있는 담장을 제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허용되지 않고 그런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허물고 새롭게 뭘 만든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동의를 해야지. 서로 공유니까. 강제할 수 없으나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이때는 처분권한이 있어요. 또 처분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허물 수 있다는 얘기죠.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 허물었으면 이제 그 담장이 없어졌죠. 없어진 경우에는 협력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처분 권한이 있으면서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허문 다음에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없어졌으니까 새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1번에서 얘기했죠? 1번에서 요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지 목근의 제거권 볼까요? 수지가 뭐죠? 수지? 이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숫자. 나무까지예요. 나무까지. 목근은 뭐죠? 나무의 뿌리예요. 뿌리. 뿌리라고 보면 돼요.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었답니다. 경계를 넘으면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때는 청구예요. 근데 청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청구자가 그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제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는 좀 달라요. 뿌리가 경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가지처럼 청구를 할까요? 이거 네 토지에 있는 그 나무가 내 토지가 이렇게 뿌리가 넘어왔네? 이렇게 청구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약간 차이가 있죠? 나무까지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목 뿌리에 비해서. 그래서 나무까지는 한번 청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해가지고 응하면 좋고 응하지 않으면 그때 제거해라. 하지만 뿌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뿌리는 제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건축 시 상린관계. 예, 이제 공사 건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타인 토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의 심굴 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이 뭐죠? 예, 깊게 판다는 얘기입니다. 깊게 판다. 판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데는 그러하지 않다. 팔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 지금 제일 처음에 242조, 244조가 다 나왔었어요. 그 판례에서 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죠. 거리 제한 규정, 즉 뭐 건물을 축조한다거나 이럴 때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예, 임의 규정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문이 지금 나온 거예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성이었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뒀다. 뭐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경계로부터 반미터 뭐 이런 것도 뭐 내려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죠. 위반했으면 축조할 때는 반미터죠, 반미터. 근데 그걸 위반했답니다. 위반했으면 변경이나 철거 청구가 가능해요. 철거가 청구가. 근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착수한 후 1년입니다. 이때도 1년. 우리 점유권에서 제척기간 하면서 1년 나왔죠? 그것처럼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뭐,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구가 안 됩니다. 축조한 지 1년이 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반미터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계속 외워지게 될 거예요. 제 243조 보시죠. 차면시설 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때는 2m입니다. 2m. 244조 볼까요?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 등을 저지할 지하시설을 설치합니다. 지금 지하시설. 그러면 이때는 또 경계로부터 2m죠. 여기는 반미터고 또 여기는 2m고 또 여기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합니다. 지하시설. 그리고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에 또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답니다. 지금 242조, 244조는 임의 규정이다. 그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리 규정 해가지고 건축할 때는 반미터 이상, 차면시설 뭐 2m 이렇게, 지하시설 경계로부터 2m 이상,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규칙을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뭐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축 착수 1년 경과 또는 완공 시 때는 철거 청구나 변경 청구 안 되고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판례 봅시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미터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해야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계가 그럼 뭐냐? 이때는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다. 돌출된 부분부터 그 기산점을 한다 이 소리죠. 시점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뭐 2번 볼까요?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 착수부터 1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건축 착수를 언제부터 보는지,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참 애매한 상태이긴 하네요. 그죠? 이런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한다. 딱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접지 소유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언제 건축을 개시를 했는지, 그리고 완성은 어느 정도 독립된 건물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정도로 건축된 정도를 말하지, 여기서 나오죠.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 이것은 공법 얘기다 이 소리입니다. 부동산 공법 쪽 얘기다. 지금 우리는 지금 민법을 배우고 있죠. 꼭 이런 이 부동산 쪽 이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봤고요. 7번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이 구분 소유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개별적인 법률에서 공부를 하는 파트예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파트라서 이 상린관계에서도 이 구분 소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의미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지금. 기본적인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뭐라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면서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에 부종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를 하는 거죠? 네, 물권자가 합니다. 채권자가 하는 것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렇게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공통 사항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반환, 그리고 방해를 제거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죠? 방해가 현재는 없지만 방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걸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세 가지 있습니다. 소유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다 적용되는 사항들을 공통사항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소유권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하는 거죠. 소유권자가, 즉 물권자죠. 소유권자는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반환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아실 테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배울 때 물권에 부종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소유권으로 지금 하면 소유권에 부종합니다. 소유권에. 그래서 소유권에 부종하죠. 물권에 부종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소유권이 소멸됐다. 이거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종. 부종이라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따라간답니다.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소유권 없이 물권적 청구만 따로 존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한번 이거 다시 볼까요? 예전에 했던 건데, 소유자가 물건 소유자였는데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어요.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제 소유자는 을이에요. 소유자가 바뀐 거죠.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이 갑이 을과 어떤 협의를 했냐면, 소유권은 내가 너한테 넘기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좀 갖고 있으면 안 될까?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죠? 이유가? 부정성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기도 해요. 물권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데 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 방해받고 하면 이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유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권을 넘겨줬으면 즉 소유권을 넘겨줬으면 이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도 을이 무조건 가져간답니다. 이걸 당사자끼리 약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죠.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양도를 하면 물권적 청구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죠. 팔았잖아요. 그래서 상실한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을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고 했나요? 예, 안 걸립니다. 이것도 다 기출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은 주체가 어떻게 돼요? 주체가? 물권자가 그러니까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이어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가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봅시다. 예, 쭉 줄 주시고요. 청구권자, 법률상 현재의 소유권자, 그죠? 현재 소유권자야 한다. 그래서 청구 당시 소유권이 있어야, 물권자 청구 당시에 소유권이 있어야지 그 반환 청구권이 유효하죠. 그래서 침해를 막 받고 있었어요. 침해를 받고 있는데 침해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양수인. 침해를 받을 당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예, 얘기를 했고요. 2번 봅시다.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방해자한테. 미등기 매수인 등기를 아직 취득 못했죠.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방해자는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그 물권적 청구의 주체는 안 되지만 방해자는 될 수 있어요. 미등기 매수인이 현재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될 수 있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지 상대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볼까요? 상대방은 점유할 권한 없는 현재 소유자. 그렇죠?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유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볼까요? 이거 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한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거 불법행위 그 내용이잖아요. 불법행위일 때 고의 과실을 요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 2번 볼까요? 소유권을 침해하여 점유하였던 자라도 현재 점유하지 않은 점유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를 좀 볼 텐데, 다만 소유자가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로 이전받은 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선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건 한번 자료를 보면서 봅시다. 지금 물권적 청구권 하고 있어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 근데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현재의 점유자. 이때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예, 1, 2, 3를 봅시다. 타인 토지에 불법 건축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매도를 했답니다. 매도를 해서 점유를 이전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불법 건축자예요? 아니면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입니다.
직접 점유를 누가 하고 있죠? 점유를 이전받은 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상대방이죠. 2번을 봅시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불법 건축을 한 자가 임대하여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현재 누구한테 해야죠? 불법 건축을 한 사람이 현재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죠.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고 그 물건을 임대해서 어떤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해야 하나요?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예, 임차인한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 3번 때문에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소유자가 임대한 물건을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였고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대요. 이런 경우에는 봅시다. 소유자가 임대를 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전대차를 줬답니다. 전대차가 뭔지는 설명을 했었고요. 전대차를 줬어요. 그래서 임차 전차라고 하죠. 이걸 전대차 했는데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갑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직접 점유를 누가 하고 있죠? 예, 병이 하고 있죠. 그럼 병한테 당연하게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이 경우에는 을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점유자는 병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왜? 갑이 임대차 관계를 을한테 설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한테도 지금 물건이 반환 안 되는 이유가 이 을한테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소유자가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간접 점유자인 을한테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 예 1, 2, 3번을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즉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3번처럼 소유권자가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소유자가 그 간접 점유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네,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지금 을이 점유를 계속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안 됐으면 당연하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을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한테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사람은 너 내가 취득시효 된 거 몰랐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례를 볼까요?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권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예 3번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예 3번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즉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설정해 준 상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임차물 반환을 구하겠죠? 근데 현재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대차를 줘버렸어요. 그 임차인이. 그런 경우에 이 임차인이 본래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나 지금 직접 점유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번 볼까요? 불법 건축이 아닌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는 가역 소유자가 명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 건축이 아닌 건물의 불법 점유자랍니다. 그래서 가옥 소유자가, 즉 가옥의 소유권자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명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대지 등기 명의자는 그 대지가 자기 소유라고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가옥에 대해서 지금 그 건물의 불법 점유의 대상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그 얘기를 해야지. 이 대지는 다른 사람 소유였나 보죠. 그 대지 소유자가 명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요. 3번 볼까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예. 즉 무슨 얘기죠? 미등기 매수인이겠네요.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받았죠. 그래서 격려받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토지를 인도를 받았답니다. 예, 미등기 매수인이 딱 맞네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죠? 그 사람은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 사용권이 있죠. 그리고 점유 사용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소멸시효 걸리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처권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것도 배운 건데 한번 이 과거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죠? 미등기 매수인, 즉 이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물건을 샀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고 이 을은 돈을 다 줬어요. 돈을 줬고 현재 점유는 누가 하고 있죠? 예,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미등기 매수인은 그러면 이 현재 소유자, 등기를 안 넘겨줬죠? 소유자한테 뭘 청구할 수가 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성질이 을은 채권자죠? 소유권이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죠. 소멸시효 대상은 돼요. 소멸시효 대상은 되는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유예 잠자는 자다? 권리유예 잠자는 자가 아니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다 배웠던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볼까요? 또 봅시다. 근데 현재 을이 이것을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또 다른 미등기 매수인이 생겼어요. 지금 소유 등기는 여전히 갑한테 있고 이 병, 즉 병은 을과 매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도 미등기 매수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 이거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안 걸리죠? 왜 안 걸리죠?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넘겨주는 행위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다. 기억하시나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 을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병이 을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이제 병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을한테 넘겨받아야 하잖아요. 등기를. 그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도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그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또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즉 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상당하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매도인이 자기가 물건을 팔아놓고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등기 매수인들한테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미등기 매수인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는 것은 미등기 매수인이 방해를 하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도인이 그렇게 지금 토지 매수인이나 그 매수인으로 또 이전을 받은 다른 매수인한테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네,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 봅시다. 방해 제거 청구도 여러분 여러 번 봤어요.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는 어디서 제일 많이 봤죠? 이런 경우죠.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방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점유를 통해서 방해를 하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한 건데, 이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예요. A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합시다. 근데 을이 이를 위조했어요. 위조. 등기를 위조했어요. 이런 경우에 갑은 뭘 행사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지 다시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렇게 위조됐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서 이 등기를 회복해야지 소유권자가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이 등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거죠, 방해. 그죠? 방해되고 있는 겁니다.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성질이 말소 등기 청구권. 그죠?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봅시다.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 요건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당사자 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방해 제거 청구도 물권자 청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자는 현재 소유자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소유권 방해 당시에 소유자라 하더라도 청구 시점에 소유권이 없으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수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상대방 볼까요? 점유 외의 방법으로 현재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자 청구권이므로 고의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아님에도 등기구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 방금 예를 들었죠?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죠, 을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 소유자,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대항력이 있는 자.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 이게 타인 토지에 지금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타인 토지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지었대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건물은 타인 토지에 지면 안 되죠.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어야지.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면 이 토지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해볼까요? 갑이 당연하게 이 뭐야 이러면서 뭘 할 수가 있죠? 철거해야죠. 철거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 인정에 약해가지고 그래도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이거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게 맞아요.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면 안 돼요. 근데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즉 타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철거 청구는 성질이 어떤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배운 적 있는데,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철거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즉, 이 건물에 처분권이 있어야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는 처분권이 있죠. 이 건물에 처분권이 있잖아요. 소유권은 있으면 처분권도 있죠.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우선 이 퇴거 청구 좀 이따 보고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축물 소유자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이라고 할까요? 예, 을이라고 합시다. 을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병한테 등기 없이 넘겨줬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등기 없는 매수인입니다. 돈까지 다 줬고 이 사람이 점유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갑이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제? 을한테 해야 하나요? 병한테 해야 하나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죠? 병한테 해야 합니다. 지금 철거 청구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의 일종이죠.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에 건물을 져가지고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그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철거 청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처분권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하는데, 이 미등기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죠. 하지만 이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 돈까지 다 지불하고 등기만 못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병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건물에 지금 이제 미등기 매수인 잊어버리세요. 건물에 을이 소유자인데 병으로 할게요. 병이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 그러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을이에요? 병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아니면 현재 소유자입니까? 건물의 소유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죠? 을입니다. 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이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 건물을 그냥 빌려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셔요? 그 건물을. 부실 수 있는 사람은 을이라니까요. 이 을이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이랑 좀 차이가 있죠. 미등기 매수인은 그 건물을 완전히 다 자기가 돈을 주면서 등기만 없을 뿐이지 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거 청구예요. 퇴거 청구.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갑 소유 토지고, 갑이 소유 토지고, 이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타인 토지에. 퇴거 청구란 건 뭐죠? 퇴거 청구. 철거 청구는 그냥 부신다는 건데, 퇴거 청구는 이 건물에서 나가. 이 소리죠? 나갑니다. 나가. 될까요? 안 된다고 써 있는데, 왜 안 되죠? 이 을은 자기가 이 건물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불법 건축물이지만 불법이라는 거랑 소유권이랑 관계가 없어요. 불법이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졌어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을이 소유자인데 자기 건물로부터 나가라고 하는 수가 없어요.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 아까 같은 경우죠. 만약에 이때 병이 그 건물을 샀어요. 등기만 안 넘겨주지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까요? 제가 이건 안 써놨는데 왜 안 써놨냐면 이것은 판례가 없어요. 판례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판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미등기 매수인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이제 미등기 매수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이 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차인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금 막 자기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인 그 갑 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병 때문에 이 갑이 소유권의 방해를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이 병이 우선 나가야지 철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이 이 건물에 있는 한 이 갑은 철거 청구를 못해요. 철거를 못해요. 철거를 진행을 못하죠. 그래서 우선 내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병은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데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 자한테는 퇴거 청구는 못한다. 왜냐면 그 건물의 소유자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 건물을 쓰고 있는 거니까 퇴거를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두시고 문제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을 하고 있죠. 1번부터 볼까요? 예,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방해자의 고의와 실력권을 하지 않는다. 이건 받고. 그렇죠? 2번 소유자가 아님에도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건 위조한 사람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3번 볼까요? 예,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 소유자. 그죠?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매수한 미등기 매수. 야, 다 되긴 됩니다. 상대방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는 뭐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점유 이외 방구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을 것. 이렇게 요건을 받고요. 그러면 이 판례를 봅시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니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또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의신탁. 명의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명의를 이렇게 명의만 넘기고 현재 점유는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유효한 명의신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의 본질이 뭐냐면 판례 논리인데 대외적 소유권과 대내적 소유권으로 나눠서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 수탁자, 즉 을이 갖고 대내적 소유권은 명의 신탁자가 갖는다는 게 판례 논리입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소유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판례에서 나눠서 대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갑, 을 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내적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등기를 을이 갖고 있네? 대외적 소유권자? 수탁자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을이겠네? 근데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했어?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자 둘 사이에는 갑이 소유를 하고 있겠지. 신탁자.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제3자가 어려우시면 그냥 들어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3자가 이 을의 등기를 뺏어갔어요. 제3자가 뭐 위조를 했든 뭘 했든 뺏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죠. 근데 갑이 행사할까 을이 행사할까 이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대내적 관계일까요? 대외적 관계일까요? 다른 사람이 지금 훔쳐갔죠? 대외적 관계죠. 대외적. 둘 사이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외적 소유권자인. 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소유권자가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권자를 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을이 즉 명의 수탁자가
주체가 된다 하는 판례입니다. 어려우시면 이런 것은 어렵구나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명의 신탁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등기 말소 청구권, 즉 등기 명의 회복하는 청구권. 이것도 이제 등기 회복하는 청구권이잖아요. 물권자 청구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2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 부동산 등기부죠. 등기부에 실제 소유관계가 잘못 표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진실한 소유자는 침해배제 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자기 소유물에 다른 사람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소 등기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 이제 배웠던 거 한번 써봅시다.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 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한답니다. 이 사람이 갑을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거죠. 이런 경우에 등기가 돼 있다네요. 뭐죠? 등기 추정력이 발생한 거예요. 등기 추정력이. 그래서 을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으니까 이것을 깨려면 갑이 입증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갑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2-1번 봅시다. 근데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등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거 본 적 있죠? 구할 수 있다. 3번 이제 나오네요.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전국적 처분. 처분행위입니다. 처분.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으나, 그죠? 소유자에게만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데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뭐죠?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얘기예요. 등기 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철거 청구를 그 미등기 매수인한테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그림 아까 본 내용이죠. 3-1번 볼까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이 토지 소유권이 갖추지 못했대요. 건물이 타인 토지에 지금 지어진 거예요. 토지 사용권이 없어요. 사용권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 건물 철거들은 실행할 수 없죠. 그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 임차인이라고 보세요. 그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나가야지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퇴거하게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 점유자인 이 임차인이라고 한 거예요. 임차인에 대해서 퇴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건물 점유자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임차인, 건물 소유자가 임차를 준 거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인데 그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임대차를 준 겁니다. 그 임차인한테. 임차인으로서 그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네요. 우리 대항력 배웠죠? 대항력 뭐죠?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이 임차인이 채권자니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데 무슨 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인도나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때 대항력 배웠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러죠? 이 대항력은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건물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거지. 토지 소유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난 대항력이 있어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3-2번 볼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퇴거할 것 청구해요. 왜 그렇죠?
소유자, 지금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 청구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에 볼 거예요. 4번. 4번에 첫째 문제 봅시다. 소유권에 대한 과세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죠. 그죠? 그래서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 이건 봤던 내용이죠. 손해는 결과고,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이거 방해받고 있는 거 좀 치워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손해에 해당하는 금전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의 경우가 단물로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죠. 방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소리입니다. 2번 볼까요? 2번은 이 4번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과거에 위법한 매립 공사로 인한 결과랍니다.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가 아니고 결과. 즉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에 해당할 뿐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답니다. 이것은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5번 봅시다.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 안 되죠. 물권적 청구는 비용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6번 볼까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등 청구권이 시효연상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등기에 맞을 소유권을 수. 이것도 본 적 있죠? 이거 잠깐만 설명합시다. 가등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등기를 했다는 것은 뭐 매매 같은 걸 했다는 얘기죠. 매매를 해가지고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가등기 했다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유권자죠.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소유 명의가 있는 거죠. 명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됐죠. 1번, 이 넘겨준 건 2번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나중에 이 가등기권자가 이 갑한테, 가등기 의무자한테 가등기권 행사를 하면 이게 먼저 일어났죠. 그러면 이게 등기가 없어지죠. 직권말소된다고 했습니다. 직권말소. 이게 이제 가등기의 기본 그 형태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권자는 이 갑한테 본등기 청구권 있죠? 등기 청구권 있죠?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번 보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소멸됐어요. 이제 가등기권자는 이제 어떻게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병은 이제 완전히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더 이상 가등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이 뺏길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소유권 뺏길 가능성. 그래서 이제 소유자인데 완전한 소유자가 됐는데 현재 딱 등기부를 보니까 가등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소 청구는 성질이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병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완전한 이 소유자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병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권 이 경우에는 성질이 무엇인가 해서 나왔어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맞고요. 그러면 방해 예방 청구권 맞아 봅시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은 방해를 현재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방해를 받을 만한 그런 그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요.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예방이나 5어죠. 이때도 5어입니다. 예방 청구권은 무조건 5어예요. 5어. 예방 또는 손해배상 아니고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이때도 점유권에서 봤던 내용이랑 같은 얘기죠. 예방 청구권은 5어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다? 아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다.
손해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의 방해가 없으나 장차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뭐 그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주관적으로 나 손해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손해가 아니라 방해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우려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여야죠. 주관적 판단은 아니죠.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다?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 및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방이나. 그래서 뭐 이렇게 예는 좀 보시고요. 예, 이 예방 청구의 용권도 봅시다. 똑같아요, 이것도.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하는 자한테 하는 거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생략했고 상대방도 공유과실 요건을 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건물 주변에 일조권의 침해를 야기할 만한 건축 행위를 막 하고 있대요. 그러면 현재 일조권이 현재 막 침해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뭐 한 약간 올라왔어요. 건물이 한 1층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현재 침해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방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충분히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객관적으로 봐야죠. 판례 볼까요?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 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 방해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지 관념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념적인 가능성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이건 봤죠? 아파트 24층 완공되는 사건, 대학교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울까요? 시도록 하겠습니다.